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갑작스럽게 애원하고 굉장히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죠. 네. 일종의 연극성 장애 같은 것이 존재할까? 존재할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묻을 수 없는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8월 9일 저녁 8시경 어머니 주 씨는 대학생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과 함께 온 가족이 3년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이 막 새끼를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외출을 해서 집에 없던 딸 선아 씨. 어머니는 선아 씨에게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 다시 문자를 보낸 어머니. 지금 새끼 태어났어. 선아야, 어디니? 그렇게 아끼던 반려견의 출산 소식이었지만 선아 씨는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충남 서산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던 딸 선아 씨가 연락이 끊긴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 선아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경찰은 선아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기지국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10분경 서산시 수석동의 한 야산에서 선아 씨가 타고 나갔던 아버지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실종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님에게 선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아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착하고 밝았던 딸 선아 씨. 대학교 아동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선아 씨는 평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원만했고 친구들과도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도대체 선아 씨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유서 안에 그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주세요. 일하던 피자가게 사장에게 협박을 당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면 증거가 있어요. 제발 끝까지 파헤쳐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아,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줘. 죽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어. 더러워진 몸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싶어. 선아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 가게 사장과 무슨 일이 있었고 사장이 협박과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살하기 얼마 전에도 선아 씨는 사장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피자 가게 사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안에는 선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괴롭혔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저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였을 뿐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장 한씨. 그러나 선아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믿기지 않는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2012년 발생한 대학생 선아 씨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여름 서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학교 3학년 당시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있었죠. 재학 중이던 선아 씨가 아버지 승용차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름은 가명이고요. 이 유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본인이 쓴 것이라면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발견된 상황, 야산에서 차안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될까요? 타살의 혐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를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 유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돌아가신 분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유서 내용상 협박당했다, 증거가 있다, 억울함을 파헤쳐달라, 죽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다,
더러워진 몸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싶다. 여러 층위가 있을 겁니다.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억울함, 증거, 대상이 누군지, 피자가게 사장, 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건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특별히 감정의 과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에 어떤 확대라든가 급격한 진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맥락의 흐름상은 이거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쓴 거라고 보는 확실히 보여지죠. 네네. 일단은 부모님은 전혀 몰랐던 듯한 그동안의 상황을 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이제 피자 가게 사장 안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이 뭐 협박당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연락이나 이런 걸 했을 듯한데 아무런 흔적이 안 남아 있었어요. 이건 지웠다라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장한테는 없어요. 그럼 사장이 지운 거겠죠. 조작해서 늘 리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장이 심각하게 숨기는 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장과 고용인이라고 하면은 피고용이라고 하면은 뭐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주고받은 게.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건 다 지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건 심각히 의심해 볼 만한 사항인 거죠. 뭐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무고를 하는 거 케이스는 뭐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네.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선아 씨 사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아 씨가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작된 2012년 1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선아 씨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어느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벌어 집에 보태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충남의 모 대학교 아동미술학과에 입학한 선아 씨. 평소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던 선아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던 선아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애쓰던 선아 씨.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던 선아 씨는 2011년 6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돌연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중장비 기사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일 못하게 되셔서 돈 번다고 학교 휴학한 걸로 알고 있어요. 휴학하고 어린이집에서 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했지만 선아 씨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휴학 후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2012년 1월 초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다 동네에 있던 피자 가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했고요. 시급 5,000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학생이 참 착했어요.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봉사활동도 했더라고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선아 씨는 공부를 하거나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피자 가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악몽이 됐습니다. 사이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거기 처음 알바하러 간 게 내 인생이 꼬이는 길인 줄 알았다면 미친 듯이 후회가 된다. 선아 씨가 일하던 피자 가게 사장 한 씨가 그녀에게 추근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아가 면접 볼 때부터 술 잘 마시냐? 예쁘게 생겼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일할 때도 넌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 사귀고 싶다 이렇게 수시로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당시 39살이던 사장 안 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안 씨는 17살가량 차이 나는 아르바이트생 선아 씨에게 노골적으로 집착했고 그 수위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귀자는 멘트는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성희롱, 성폭행, 폭언, 협박에 살인미수까지. 수치스럽다. 더러워. 내 몸을 소독하고 싶어. 사장 안 씨의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경찰 조사에서는 안 씨가 선아 씨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성폭행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귀는 사이였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합의된 관계였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마음씨 착했던 선아 씨라고 하는데요.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사장이 갑자기 처음에는 일명 축은데다가 점점 집착하기 시작하고 이 상습적 성폭행의 정황이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뭐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는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늘 하는 뭐 일상적인 부인의 전술이죠. 이제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이 차이도 저렇게 많이 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동료 알바생도 있다는 거는 다 들리는 곳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계에 대한 성범죄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죠. 네. 처음에는 뭐 안 들리는데 둘이 있을 만한. 근데 이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뭐 주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주변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 알바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쓰려고 하는 행동 메커니즘이 나타나죠. 이 사장 안 씨는 그런 범죄자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 한 사람한테만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죠. 이 돌아가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정도로 들릴 정도로 다른 알바생이 들을 정도였던 그 알바생들한테도 네. 성폭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이고, 돌아가신 분이 하필도 말하자면 운이 없게 사실 매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가 된 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 동료 알바생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아마도 이 피해자를 범죄를 할 목적으로 뽑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동료 알바생의 증언을 보면은 너는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인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규직 뭐 이거 취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는 피자 가게 그만두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 않냐, 왜 이거 안 벗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강간을 하겠다고 네. 범죄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근덕거림 아니면 성적인 접촉, 귀찮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끝내는 이제 성폭행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형태인 거고,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뭐 한 달만 마치고 돈 받고 끝낸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위기에 의한 이 범죄자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네. 싫으면 간두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안 주고 또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돈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뭐 죽인다, 협박, 살인미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조금씩 잠식을 해서 내가 이거 그만둔다고 해도 이 사람 분명히 쫓아와서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도 있지 않았을까. 공포도 있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네. 일종의 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아까움,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에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범죄자들한테 많이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만나주자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쟤는 나의 마음을 거절한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도 포함이 돼 있는. 그죠. 그런가요? 시간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이 또 그렇게 본다는 것도 네. 더 위험한 거죠. 사장의 추악한 행태는 선아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7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선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사망하기 하루 전에 사장 안 씨가 선아 씨를 찾아왔었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가 지워져 있던 사장 안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모두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내용에 따르면 선아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사장 안 씨를 설득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만나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선아 씨는 전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사장 안 씨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더 본다. 그때 조심해라. 네 말대로 스토커 짓은 쪽팔려서 안 해. 좋냐? 다른 놈이랑 섹스하니까 좋냐? 내 업보가 콩밥 먹는 거였고 너는 나한테 X는 거야. 죽인다. 한 번이다, 딱 한 번. 그래야 내가 너 죽이는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지.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사장 안 씨.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가해자 사촌 동생이 남성인데요. 가해자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낸 거예요. 그 사촌 동생하고 피해자가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촌 동생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사진을 보낸 거예요. 선아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사장 안 씨의 사촌 동생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벌인 악랄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분노에 휩싸인 사장 안 씨. 그는 계속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안 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거든? 네 업보는 나한테 X지는 거. 바람난 네 얼굴 아스팔트에다 X는 거. 이 두 개는 내가 꼭 하고 너 죽인다. 안 씨는 당장 집으로 찾아가 선아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선아 씨는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으니 진정하라며 오빠 지금 무서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야. 나한테 한 번 기회를 줘. 난 몇 번이고 기회를 줬잖아. 무서워서 신고할 마음은 없어. 등의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같이 일하던 가게 직원에게 연락해 지금 사장님 상태가 어떠냐? 사장님이 나를 죽이고 사장님도 죽는다고 협박한다. 무섭다. 라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결국 협박에 못 이긴 선아 씨는 그날 밤 9시경 집 앞으로 찾아온 안 씨를 만났습니다. 안 씨는 선아 씨를 차에 태우고 약 20분을 달려 어느 야산에 있는 본인 할아버지의 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피의자가 뒷좌석에 미리 가져다 놓은 돌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 돌로 나를 한 대 쳐라. 그럼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돌로 네가 나한테 한 대 맞아라.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안 씨는 공포에 질린 선아 씨를 끌고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만든 후 잔인하게 성폭행한 안 씨. 그는 성폭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나체 사진과 성폭행 당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이 끝난 후 안 씨는 선아 씨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경 안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긴 회칼로 변경한 뒤 선아 씨에게 캡처해 보내고 나체 사진과 성폭행 사진도 함께 전송했습니다. 선아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하필 이 사장 안 씨의 사촌 동생이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그런 걸 쏟아내는 죽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이거 어떤 심리, 어떤 인물입니까, 양 씨?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범인의 사촌 동생이 이 피해자랑 알고 있는 사이인 거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요런 문제 때문에 여러 이제 관계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사실 뒤에도 본 것처럼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사실 그 부분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요 사건은. 네. 지금 이 범인은 피해자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지가 맘대로 판단하고 지가 맘대로 선택해서 지가 맘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피해자가 그 계기마다 선택하는 그 방어 수단이라는 게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매우 서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고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종류의 범인은 이것을 상당히 능숙하게 이용을 잘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갑작스럽게 애원하고 굉장히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죠. 네. 이 범죄자들의 일종의 연극성 장애 같은 것이 존재할까? 존재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흉내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범인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범죄자의 행동과 말을 보면 좀 미친놈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얘를 딱 보면 평소의 상황이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오해하면은 마치 심신미약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와 정서 상태를 에 대한 어떤 판단이 미흡하면은 이 사건 자체를 그르칠 수가 있죠. 판결 뒤에 넘어가면서 이게 또 굉장히 논쟁이 된 게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여기서도 오빠, 네네 다른 무서운 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이런, 네. 다른 놈이랑 섹스하니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안 사귀는데 망상으로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는 또 반대로 좀 받아들인 면이 있긴 있었는데 검사나 판사들은 이것을 그렇게 연결된 동작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봐라 오빠라고 부르지 않냐? 자기가 기회를 줬고 뭐 너도 줬고 나도 줬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사귄 건 맞네. 아니면 적어도 사귄 거 자체에 대한 인지가 있긴 있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거 자체만 보면은 그게지만 앞에 연결된 행동과 문장,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 처음에 협박이 시작되고 이런 범죄가 시작됐을 때부터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은 이 피해자가 왜 이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연결성. 서로 오빠 동생 했으면 사귄 거지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범죄의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법률가들, 검사나 판사 모르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덤으로 데리고 와서 묻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무덤가에 본인의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묘를 돌아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네 네가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리고 그 전에 널 죽일까? 이런 식으로 네. 협박의 방법. 우리는 협박이란 거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만 협박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것도 협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범인은. 극단적인 상황을 자꾸 압박용으로 들이밀고 심리적으로 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결국은 성폭행을 한 이후에 사진을 보내고 회칼 이런 이미지로 바꾸고 이거는 통제하려고 하는. 네. 내가 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로 내밀자 안 씨는 이렇게 진술을 바꿉니다. 사귀는 사이가 맞는데 성폭행이 그때 한 번뿐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피해자 나치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진 나도 지울 테니까 너도 보고 지워라 그런 뜻으로 보냈다. 보내줘야 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해석을 해요. 네. 일종의 서로 공감대가 있는 가해자 피해자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희한하게 그 법률가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 성범죄의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 돼요. 이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 당하고 협박에 부득여 사망한 선아 씨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께서 공분하셨습니다. 피의자 안 씨를 강간치사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선아 씨의 유서에는 당시 두렵고 처참했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첩에 보면 볼 수 없는 더러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 안 찍으면 여기서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죽기 싫어서 사진을 찍었고 살기 위해서 모텔에 온 거예요. 정말 이놈이랑 있기 싫었어요. 수치스럽고 토나와. 당신 손에 안 죽어. 내 손으로 내가 죽겠어. 사장 안 씨는 선아 씨에게 긴 회칼과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다 정리되면 찾아갈게. 너한테 뒤통수 맞은 거 그대로 돌려줄게라며 1, 2분 간격으로 무려 70개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이 원할 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안 씨의 협박 메시지는 선아 씨가 휴대전화에 유서를 쓰고 있던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TV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무서워요. 이 더러운 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 사형시켜주세요. 집요하고 지속적인 안 씨의 협박으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선아 씨. 그러나
이 모든 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안 씨는 상상을 초월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인들에게 들었는데 내가 좋지 않은 쪽으로 전국구 스타가 됐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둘 사이는 그저 불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처자식이 있으니까 불륜이죠. 저도 아내 속이고 만났고 선아도 그거 다 알고 만났고요. 그날 모텔에 간 것도 평소처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한 번 못된 일을 했고 안 좋은 사진을 찍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저희 7개월 동안 서로 사랑했고 재밌었어요.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던 안 씨는 같이 수감된 사람들에게 걔가 즐길 건 다 즐기고 자살했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한 번 했다고 말한 진술을 뒤집고 재판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협박은 했지만 그게 피해자를 자살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잠시 다툰 후 화해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협박 사진 등을 토대로 안 씨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선아 씨를 만나기 전에 미리 차량 뒷좌석에 돌을 준비한 것도 흉기 등에 의한 협박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하였고 피해자가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금하여 강간하였다. 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한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장 안 씨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네, 안 씨는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즐길 건 다 즐기고 죽었다라고 한 뒤에 법정 최후 진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강간을 하지 않았고 아내와 아들에게 강간범으로 기억되기 싫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라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사죄한다는 사실은 뭐지? 형량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강간범으로 기억되기 싫다가 이게 본심처럼 느껴지는데 사귀는 동안 강간하지 않았고 너 피해자 가족한테 무릎 꿇고 사죄한다는 이건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형량 문제가 아니라 네. 충분히 이런 놈들은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조롱할 정도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아들, 네.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쟤랑 사귀었으니까. 아니 네가 협박을 했잖아. 아니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협박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야 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네. 이걸 수사한 경찰이나 수사관들이나 검사는 얘의 그 이심적 상태를 깨지 못했어요. 네. 그냥 뭐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위력에 의한 폭력에 의한 강간 이 정도로 이제 재판이 간 거죠. 수사 자체도 심각하게 잘못됐고 또 뒤에 형량제도 잘못됐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얘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에 그러니까 걔가 즐기고 그렇죠. 예. 이러게 너무 심해서 그렇죠. 반사회적성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연극성 장애 같은 부분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형량이 1심에서 징역 9년형의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9년형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하였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살은 피고인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던 점 등을 들었고요. 안 씨 항소합니다. 형량이 높다고요. 2심 재판부에선 형량이 2년 깎입니다. 7년형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출소가 100%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강간죄가로 되면 안 되고 강간치사 혹은 저는 사실 강간살인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의 법칙에서는 강간살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법칙의 큰 맹점입니다. 강간과 이 살인, 그러니까 죽음 사이의 연관성을 굉장히 그 연관성을 없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인이 이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로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간살인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강간. 그리고 강간의 유형력이 없다. 유형력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돌로 너 치고 죽이고 너 옷을 안 벗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고 다 끝냈어, 협박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게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 공포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스스로 그렇죠. 근데 직접적 유형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 유형력이라는 것은 옷을 푹 찢고 때리고 이걸 지적 유형력이라고 얘네들은 보는 거예요. 판사들은. 네. 근데 실제로 강간 사건에서는 그렇게 직접 유형을 행사하는 사건은 전체 강간 사건은 아주 드뭅니다. 아니 강간당한 여자들이 죽는 여자 받느냐라고 이 법률가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삶은 이미 죽어버렸죠. 네.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범행이라는 것 자체를 그 모텔에서 벌어진 것 하나로 단정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범인은 몇 달 동안 꾸준히 그 범행을 한 거예요. 네. 연결성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재판 이후에 유가족 분들께서 사람이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나왔다. 이래서 성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죽은 딸아이 앞에 부모로 면목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피해자 선아 씨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요. 2005년에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픔 속에 아래로 7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생겼고 사건 당시에 선아 씨가 사망하자 이 동생은 누나가 오지 않는다고 누나를 굉장히 찾았다고 하고요. 선아 씨가 사망할 당시 눈도 감지 못하고 사망해서 어머니가 눈을 당시 감겨줬었다. 시신을 화장할 때 평소 좋아하던 바닷가에 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머님이 실신하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모두 다 지금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상처 속에 한 살아가시네요.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억울하게 사망하신 피해자분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